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가 20년 동안 있었지만 성격차 지수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102위로 더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정책 폐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김 후보를 감쌌지만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6일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기엔 여가부를 없애고 청소년과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기존의 여가부가 실시해온 여성 정책을 어디로 옮길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인구가족부 관련 내용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의 업무에 대해 막상 몰랐던 부분도 많아서 포괄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마저 제시되지 않은 현실,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최입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쓸 공관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40여일이라고 하죠.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을 오가며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첫 출근길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교통 통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들 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집에서 자택에서 출근하는 첫날이니까 8시부터 일부 교통 통제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8시 21분에 이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왔고 그렇게 나온 순간에 아크로비스타 앞에 반포대교 방면 교통이 통제가 된 겁니다. 네. 23분에 검은색 차량에 탑승해서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는 이 교통 통제가 즉시 해제가 된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좀 우회 통제가 계속해서 실시가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용산 미군기지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오전 8시 31분이었기 때문에 자택을 출발한 지 8분 만에 이제 출근 이 절차는 완료가 된 것이죠. 네. 일반 차량으로는 한 20분가량 걸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통해서 이 시간을 이제 단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넘게 이제 서초동 출퇴근 불가피한 상황인데 관저로 사용할 용산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대통령이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출근길이 8km에서 3km로 더 짧아지기 때문에 이 교통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감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제 출근길이니까 출근길 상황에서 보통 일반 뭐 국민들도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출근 시간하고 지금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 시간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통 통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대기해야 됐다 이런 경험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불만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그러는데 경찰에서는 이 길이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좀 교통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가는 길을 좀 선택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디에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네. 8시 그 한 20분에서 50분 사이가 마음이 급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또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모로 서로 양해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소통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는데 1층 기자실하고 청사 로비가 이어지는 지점에서 취재진하고 직접적인 이제 이 대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자들이 출근 소감을 물었는데 네. 뭐 전날에도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언론에 이제 취임사에 대해서 이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기자들에게 그 아쉬움이라든가 나름대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소감 어떠냐라고 했는데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다.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주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적수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장관을 추가 임명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뭐 출근해서 한번 챙겨보겠다 많이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기자들이 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출근길이나 이럴 때 한 번쯤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 관저에 이제 총리가 서 있는 그 네. 전통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서면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답을 하는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출퇴근하는 과정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그런 걸 연상시키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일상화된다면 네, 진짜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굉장히 들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줬으면 기자들은 바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오늘 통합이라는 단어를 취임사에서 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그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 통합을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국민 통합을 하는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좀 방점을 두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 설명대로 이제 취임사에 담겨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잘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면 당연히 이제 국민 통합은 되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그 실제로 그러한 이제 의지를 어떻게 밝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즉 말보다는 실천이 이제 좀 중요한 이 상황인 건데 그런 실천의 차원에서 사실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도도 중요하겠지만 네. 또 듣는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실천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역대 대통령들도 통합과 소통을 몰라서 취임사에서 언급한 건 아니었을 것 그렇죠. 같으니까요.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이제 안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물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물가 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들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 편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가 될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가 재정이 부담이 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빨리 재정을 앞당겨서 조기 집행하는 것이 희생을 줄이는 길이다. 그러니까 추경을 좀 빨리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뭐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때 그때 국방부 청사 주변이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은 일단은
금지하는 쪽으로 갔어요. 법은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를 일부 허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변과 30여 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 차별 반대 부직의 행동이 이 집회 신고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제 신고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25일 날 이제 지난달 25일 날 신고를 했는데 14일에 집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행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행진하는 구간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동선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일부 금지를 통보를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 근거는 GC법 111조 3호인데 예.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5개국 집회는 금지한다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거해가지고 금지 통보를 한 겁니다. 또 관저가 거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법원은 근데 경찰의 이러한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즉 경찰은 관저라는 게 사실상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다라고 네. 해석을 해서 용산의 집무실도 관저에 범죄에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무지개 행동 등의 시민단체는 그게 아니라 관저는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집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집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초동 이제 자택이 되는 네. 것이고 나중에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 관저인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시법 조항을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이게 이제 시민행동의 이 어떤 입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경찰이 그러면 다른 집회에 대해서도 그러면 금지 통보한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럼 허용을 할 것인지 등등 추가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당정협의가 열렸는데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이 논의가 됐어요. 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37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 그리고 업종별로 좀 플러스 알파의 정가 있는 이러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이게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충 이제 얼개가 잡힌 추경 내용입니다. 여기 더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안도 들어갔고요. 또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 그리고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지원 방안 이것도 포함시킬지를 검토를 앞으로 한다라는 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 2차 추경 규모가 33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추경하고 합치면 약 5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이 설명인데요. 이 재원 마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출구조 조정, 그다음에 가용재원과 세계의 잉여금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총동원한다. 네. 그리고 국채 발행은 최우순위로 고려한다라는 건데 지금 초과 세수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충당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번 인수위가 밝혔던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인수위의 경우에는 지난달 28일에 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600만 원의 액수에 대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600만 원 다 받는 분도 있지만 600만 원 아래로 받는 분들도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약 파기다, 후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대선 때 언급했던 내용에 가까운 걸로 이 선회를 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건 아마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 라는 비판이 지방선거 표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좀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을 한 결과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협조를 한다,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이제 재원 조달 방침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뜯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한다라는 이 대목, 그 다음에 본 예산을 지출구조 조정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거는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즉 기업의 활력이라든가 국가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게 살펴볼 예정이고 네. 또 초과세수 53조 원이 이것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모로 문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는데 네. 이 액수가 심지어 이제 천문학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따져보겠다라는 얘기여서 아마도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쟁점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초과세수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 재정이 원래 이렇게
이 세수를 예측해가지고 재정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건 예측 자체가 잘못됐고 더 쓸 돈을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재정 당국의 예산 뭐 어떤 정책 실패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결재를 했던 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 요청하는 거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인준을 하려면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첫째로 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열려야 되겠고, 둘째로 그 본회의에서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 즉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해져야 될 것인데 네. 오늘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두 의원이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만나서 한 40분 가량 이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입장차만 확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즉 부결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막 취임했는데 여러 가지 총리 인준 비롯해서 정치적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양당 모두에게 있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네. 한동훈 후보자 또는 정호영 후보자 등 이 민감한 어떤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들을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가 되거나 자진 사퇴할 경우에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이 처리에 동의하게 되는 거냐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성준 의원은 그렇지 않다. 연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지금 여야 간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네.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더 분명히 드러냈다. 그리고 채널A 사건이라든가 자녀 의혹 등도 모두 충분히 소명을 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부적격인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 실적 등에 대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아빠 찬스 방지법 등을 발의를 하면서 한동훈 이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한동훈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좀 부적격 후보자라는 점에 대해서 여론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보고서 채택은 아무래도 난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장관 임명할 가능성 없습니까? 일단 언론은 외교부 박진 후보자, 그다음에 행안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내일 이제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표면상으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고 지방선거 등의 이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더라도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이제 국무회의 정적수 문제가 역시 관건 아니겠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이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오후 3시에 열어야 되는데 네. 전체 이 대통령과 총리 다 합쳐서 20명 중에 11명이 있어야지 개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이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서 임명한 장관이 7명이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합치면 8명인데 3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3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잔류한 비정치인 관료들 3명의 국무위원이 참석을 하면 이걸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숫자를 또 최소화하고 싶은 게 또 인재상정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명에 대해서 임명 강행하고 혹시 오늘 이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후보자들 중에 예. 이 보고서가 채택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 역시 내일 오전에 이제 임명하는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 여가위에서 열렸는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또 신경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문제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좀 항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제 김현숙 후보자가 본인의 강연료 및 원고료 자료 그리고 모친의 페이퍼 컴퍼니 운영 의혹에 대한 자료 자녀들의 입시 및 취직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건 내야 검증할 수 있다 하면서 좀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김현숙 후보자가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의 이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을 다르게 기재했다. 뭐 이런 점도 논란이 되면서 오전에는 이 또 후보자에 대한 직접 질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또 이어졌습니다. 네.
이 국회법 바꾸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자료 문제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여가부 폐지 아니었습니까? 김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된 입장에서 이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이제 여가부 폐지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여가부 폐지에 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분명한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를 공약을 했고 또 자신을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만 또 실제 여가부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라는 그러한 임무를 맡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지금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아니다. 폐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여가부 장관이 지금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좀 애매한 입장 표명이 네. 있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가부가 지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세계 성격차 지수 등수가 떨어졌고 또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부의 아동 및 가족 관련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부처들을 통폐합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폐지는 여전히 맞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지금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정보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맥락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공약 후퇴 논란이 좀 일었는데 이게 수습에 나서느라고 이제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좀 헐거운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행정각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 폐지하는 건데 그러면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원래 여가부에서 실시했던 여성 관련 정책은 어디로 가는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고 네. 또 그동안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경우에 대안으로 이 논의됐던 인구가족부라든지 이런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또는 이름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성 관련 정책이 그냥 없어지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죠.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 이해충돌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예. 이 테르텐이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를 창업해서 지금도 이제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각종 정부위원회에 납품 용역 계약을 많이 했더라.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영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제 물건을 납품한 시점이랑 그다음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에 개입한 어떤 그런 기관이랑 여러모로 이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자신이 세운 벤처 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주식 4만 2천 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국회 정무위에 배정됐다가 이 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통보 받아가지고 그냥 상임위를 행안위로 바꾼 건데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뭐 매각 내지 백지신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 캐피털 회사가 무슨 성인 웹툰 만드는 그러한 이제 콘텐츠에 또 투자를 했다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건 뭐 위법한 소지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어요.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이 서울대 치의학과 졸업하고 대학 재학 중에 외무고시에 합격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인데 정통 북미 라인으로 외교부에 근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국정원장이 된 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병기 전 원장 이후에 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특이한 인사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게 뭐 처벌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 심사를 말하고는 있지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셈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기약 없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는 언제쯤 가능할지 최입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입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가 열렸잖아요. 당정 협의에서 최소 6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방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1인당 1,000만 원씩의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난 1차 추경에서 아무튼 이제 1인당 400만 원까지 지급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 이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간 이 방역에 대한 희생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이제 버텨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에 국가가 뭐 재정 상황이나 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고려해서 네. 이렇게 너무 많은 또 돈을 재정을 푸는 것이 부담돼서 그런지 이제 600만 원에 대한 추가 지급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기간에 네. 이 빚으로 지금까지 2년간의 방역을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보상을 하자, 미리 돈을 주자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손실보상법에 의하면은 8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 전부 지급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앞에 말씀드린 거지만 금융 지원, 즉 빚으로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빚을 안 지고도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부족한 이번에 또 추경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1차적으로 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민주당 역시 이제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쭉 이제 민주당 것까지 같이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두 개가 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손실 보상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단 동의는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추경은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손실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다 완화가 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이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피해 보상이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늦은 만큼보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빠르게 이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정부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이 또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민주당도 속도감 있게 심사하겠다고 하는 입장에는 뭐 크게 변함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네. 지금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국채 발행은 없다 이렇게 지금 당정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잉여 세수가 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뭐 나온 얘기가 이제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생겼다라는 게 지금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이제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이제 꺼리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네. 계속 이 추경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좀 보여왔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아무튼 느닷없이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거쳐서 재정 부담이 크게 없다라는 또 그러니까 결국 예산 당국 기재부겠죠. 기재부에 이제 그런 발표가 있어서 그 추가 경정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솔직히 이런 거를 진작 알았으면은 우리가 3월달이고 4월달이고 보다 빠르게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네. 자영업자분들 하루하루 지금 버티기 힘들었던 지난 3, 4월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기재부가 이렇게 느닷없이 초과세수 53조 원이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재부를 좀 비판해야 될 그리고 지적하고 이것의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초과 세수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없이 발행이 가능하고 이런 재원이 풀린다는 것 자체는 물론 뭐 물가 인상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 지금은 최우선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방역에 대한 희생을 우리가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손실 보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 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로는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서는 이제 부적격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분이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정관 예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어떤 그 사회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이제 취했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보수와 그런 그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던 것인데 네. 워낙 사람이 없어서인지 이런 분을 다시 이제 공적 영역으로 총리로 호출했던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부적절한 분이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을 민주당이 나서서 총리로 인준해 주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아마 의총을 한다면 제가 네. 보기에는 부결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음 출범하는 데 있어서 네. 민주당도 어떤 발목 잡기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이런 분을 어쩔 수 없이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최종 결론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요. 한덕수 후보자 지명은 민주당을 배려한 것이다. 지금 호의를 뭘로 갚는 것이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후보자가 물론 민주당 정부 시절에 총리를 역임하시고 주요 공직을 역임하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공적 영역의 역할을 끝내고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마저도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분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거는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여론도 이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과거에 그런 민주당 정부와 가까이 일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또 지금의 상황에서 맞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장관의 어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 문제 이게 두 개가 겹쳐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장관 임명 강행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국민의힘에서 마치 민주당이 총리 인준과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제 호도를 하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총리는 총리고 장관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의 총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민주당이 총리를 인준해주지 않으면 총리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책임 총리, 책임 내각을 강조하고 내각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을 총리로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그분을 인준해주지 않으면은 총리 없이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방치하겠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총리를 이미 책임 총리가 아닌 허수아비 총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총리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인물로 보고 부결을 한다면 네. 더 좋은 인물을 찾아서 총리로 또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총리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국정을 방치하겠다 또는 국정을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로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화와 소통에 대한 부분을 협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좀 불통의 어떤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또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최이배 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과 타협, 협치의 경험을 만들어드리겠다 이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그 대통령 취임사를 들어보면서 그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고, 특히나 이 통합이 굉장히 그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중요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중시하면서 대통령의 직무실을 옮기고, 또 직무실의 1층은 기자실을 만들면서 상시적으로 기자와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비췄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정말 소통해야 될 대상인 국회, 또 특히 그 안에서의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의 어떤 협치의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네. 이런 그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영수회담을 함으로써 네.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열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먼저 손을 좀 내밀어야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방탄용 출마다.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는 회기 중에만 유효합니다. 즉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가 없고 실제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몇몇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그러니까 체포가 돼서 실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진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진짜 사실을 왜곡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한 어떻게 뭐랄까요 그 왜곡된 사실로 더 씌워서 그거를 폄하하려는 그런 주장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께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선 패배 이후에 혁신을 강조했던 민주당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법안 밀어붙이기나 위장 탈당 같은 특정 의원의 탈당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대명제를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고 예.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이 검찰 중심의 국가 운영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의 나름의 노력이었다라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지금에라도 이제 지방선거를 남은 한 20여일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최대한 민생 최우선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네. 아무튼 유능한 지방 일꾼들, 민생 일꾼들을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내각인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발하게 된 거죠. 네. 인사청문회 절차가 늦어지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2주 동안의 국무위원 2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데다가 심지어 하루에 최대 6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어느 후보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에서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바로 언론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직설 코너에서는 인사청문 전국에서 언론이 과연 검증이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역으로 우리가 언론을 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인사청문 전국에서 우리 언론 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잘했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의 국무위원회 인선은 그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또 각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뭐 정책이나 철학을 보여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그 언론을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상파 언론이 검증에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KBS하고 SBS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모 찬스 논란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한겨레가 지난 4일 한 후보자 딸이 엄마 친구가 임원인 모 기업에서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서 복지관에 기부한 정황을 보도했죠. 그 이후 한 후보자는 딸이 광고성 인터뷰 기사, 그다음에 약탈적 학술지 논문 투고 등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KBS 같은 경우에 한동훈 그 후보자를 검증을 했지만 네. 한동훈 후보자가 조합 아파트를 산 방법은 또 하나는 근저당 설정된 비슷한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라는 검증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부모 찬스와 관련되다든지 자녀 의혹 같은 경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KBS나 SBS 메인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을 적극적으로 다뤘던 것과는 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왜 이런 보도 태도를 취했다고 보십니까? 네, KBS와 SBS가 한동훈 후보자 자녀 의혹을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다른 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한 의혹을 짚어주던 언론이 한 후보자 자녀 의혹만 보도하지 않은 것은 혹시 핵심 권력자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은 특권층의 문제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한 후보자 자녀에게 해줬던 것처럼 한 후보자가 본인의 자녀에게 해줬던 것처럼 스펙을 만들 수 없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 교정시설 등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다루는 부서인데 특권층인 사람이 관련 행정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언론이 제대로 지적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있었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겨레가 지난달 22일 이 후보자가 브로커 A씨의 피고인 청탁할던 사건 판결문에 언급됐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피해자 B씨에게 이메일로 이제 법률 상담을 해준 정황이 나온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자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기사가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것처럼 했다. 국민을 현혹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 스펙 문제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겨레가 5월 4일 이제 보도한 것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딸이 어머니 인맥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서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한 후보자는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인 보도 활동을 했는데 무리한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면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를 서초서에 이제 고소를 했죠. 예. 네. 근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마다 나오는 논란이기도 한데요. 일단 언론의 검증 기능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언론은 감시가 본연의 임무고 국회가 검증을 위해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의혹 제기를 법정 다툼으로 이제 언론이 제기한 의혹 제기를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지만 고소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그래서 고소를 제기한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서도 청문회장에서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딸 논문에 문제가 없다면 왜 고소한 거냐라고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냐라고 물었을 때 한 후보자는 언론 자유를 대단히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자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명의로 간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한번 되고 나면 그걸 바로잡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중에 정정 보도를 낸다고 하지만 그건 눈에 잘 안 띄니까요. 한 후보자 주장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사실은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스피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프레임을 잘못 씌웠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했을 때 그것을 정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곧바로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언론의 오보도 좀 논란이 됐죠? 네. MBC 같은 경우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모 찬스 논란이 또 오보로 밝혀진 또 예도 있었어요. 뭐냐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장녀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수상, 시에선 준 적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준 적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시에서 처음에는 이제 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후에 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은 준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언론이 조금 더 살펴봤으면 이렇게 오보를 내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슷한 사례가 또 인선 보도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제 3월 14일 날 이제 새 정부 총리의 김부겸이 유임 검토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김 총리가 유임된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 것을 전제로 6, 7개월 재직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이 모두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는 사실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또 정치권과 인수위 주변 핵심 소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 확인을 거치지 않거나 부인해도 일단 들으면 쓰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 인사특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정반대로 특종이 아니라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인사검증 보도 뭐 이 등등이 굉장히 취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사검증 보도는 언론사에서는 이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고 또 언론이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깊숙한 취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인준이 이루어진 이후 청문회까지 대부분 한 2, 3주의 시간밖에 없는데 정부가 국회에 청문회 4, 5일 전에 인사동의안을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병역, 재산, 기본 사안만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정치, 경제, 뭐 사회부 가장 역량 있는 기자들이 모여서 특별 취재팀을 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을 통해서 인사동의안을 입수하고 뭐 미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문수사하듯이 더듬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보도의 일반적인 풍경인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풍경인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발생한 측면도 있다라는 게 또 언론 측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검증과 무관한 언론 보도, 네. 일종의 검증에 초점을 흐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언론은 한동훈 후보자를 포함한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좀 보여지는 게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검증과 무관한 보도가 이어졌어요. 특히 이제 옷차림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윤 단성자와 이제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만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을 수는 있지만 옷차림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한 달간 한동훈 후보자 옷차림이 언급된 보도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기사에서 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뭐 칼주름, 안동훈, 색색 블레이저, 메르켈, 뭐 패션이 메시디다. 그러니까 유일했지만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온라인 기사는 40여 건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들 기사는 뭐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 상위에 오를 정도로 많이 읽혔고요. 언론이 권력 감시 역할에 소홀하고 또 장관 후보자를 온라인에서 뭐 잘 팔릴 기사감으로 바라볼 때 대중 관심을 어디로 쏠리게 할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사례로 꼽혀지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패션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얘기하고 있지만요. 인사청문 검증 보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 3일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과 10일, 13일 두 차례에 걸친 내각 인선 발표 이후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언론이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이 네.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의대 편입, 병역 특혜 의혹이 연일 불거졌는데 정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 동의서를 내고 바로 다음 날 장관 후보자의 지명 발표돼 하루 검증을 거친 사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네. 언론이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인수위의 인사검증을 검증한 역할을 또 한 셈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여기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